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금지된 유혹에 빠진 한 남자 때문에 겪은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금지된 유혹에 빠진 남자는 어처구니 없게도 제 남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 남편이죠. 사람이 무언가에 중독이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오로지 술과 도박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죠. 전 남편이 술이나 도박에 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엉뚱한 것에 취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고 말았네요. 그러면서 저한테 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짓까지 저질렀는데, 남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하면 차라리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가 더 나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길래 이렇게 설명하는지 궁금하실 테니 전 남편과 제 인상을 아작낸 은밀하고 위험한 유혹이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좌우명은 어렸을 때부터 절대 빚지고 살지 말자였습니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게 된 건 모두 아버지 때문이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한순간에 귀신에 울린 듯 어떤 것에 푹 빠져서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둑이나 등산같이 흔한 취미생활 하나 없이 매일 집과 회사만 오가던 아버지께서 골동품 수집에 빠져버렸는데요. 그 계기가 여름 휴가철에 떠난 강원도 가족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차에 태우고 어디로 갈까 의논하고 계셨죠. 여보, 오늘은 마을에 오일장이 선다네? 거기 구경 갈까? 시골 장터에 볼 게 뭐가 있다고 구경을 가요. 볼거리가 많아서 가는 게 아니야. 시골장은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요. 가고 싶은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 길로 아버지가 엄마와 저를 데리고 장터로 가셨습니다. 도시에서만 살던 저는 시골장은 시시하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죠. 장터에 들어서자마자 즐거워하시는 게 눈에 보이셨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게 사람 사는 재미지. 시골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가 흥정하는 맛이라며 이것저것 흥정을 시도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노점에서 파는 채소 같은 것도 사셨는데 덤을 엄청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께서 시장 구석에서 파는 도자기를 발견하셨죠. 그냥 옹기나 그릇들이 아닌 뭔가 특이하게 생긴 도자기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도자기를 가리키며 묻더군요. 영감님, 이건 얼마에 파시나요? 아버지가 묻자 할아버지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 내가 싸게 해줄게. 이게 바로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거야. 아주 귀한 거라고. 귀한 건데 왜 싸게 파는 거지?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사이 아버지께서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하나 고르셨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말리시더라고요. 여보, 이런 건 뭐하러 사요? 화분으로도 못 쓰겠구만. 어허, 화분은 무슨? 그냥 장식용이지. 아버지는 진짜로 그 도자기를 거실 장식장에 놓아두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에 놀러온 아버지 친구분이 거실에 있는 도자기를 보고 엄청나게 비싸 보인다며 감정을 받아보자고 하신 겁니다. 친구분도 골동품 수집을 취미로 하고 계셔서 상당한 안목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깜짝 놀라 도자기를 꺼내서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얼마짜리 같아 보이는데? 그냥 시골 장터에서 10만원 주고 사온 거야. 이런 게 값 나갈 리가 없어. 아니야. 야, 내가 보기에 그것보다 훨씬 비싸 보여. 내가 잘 아는 골동품상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잖아. 친구분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신이 나서 도자기를 들고 가셨습니다. 저는 친구분이 잘못 본 거겠지 싶었는데 진짜로 그 도자기가 조선시대 전통 도자기가 맞다고 하더군요. 감정가는 무려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깜짝 놀라 이게 2천만 원이 맞냐고 되물으니 골동품상이 자기한테 팔라고 도자기를 탐냈죠. 네, 2천만 원 맞습니다. 제가 1,000만 원 더 쳐드릴 테니 저한테 넘기시죠. 다른 곳에선 2천만 원 이상 안 해줄 겁니다. 골동품상은 현금 3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도자기를 팔라고 했어요. 당연히 아버지는 이게 웬 횡재냐 싶어서 도자기를 넘겨주고 왔죠. 졸지에 횡재를 한 아버지가 그때부터 골동품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골동품 수집 광이었던 친구분과 같이 전국을 누비고 다니게 되었죠. 그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날마다 아버지가 골동품을 잔뜩 사와서는 친구분과 진지하게 물건을 들여다보며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희한한 물건들이 집안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골동품 때문에 엄마와 아버지가 싸우는 일이 빈번했죠. 여보, 이제 그만 좀 해. 이런 잡동사니들 사서 뭐 하려고 그래? 잡동사니가 아니라 보물이야. 곧 부자가 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당신 없을 때 싹 다 버려버리던가 해야지. 말로만 버리겠다 잔소리하던 엄마가 참지 못하고 고물상을 불러버렸습니다. 아버지 몰래 모아놓은 물건들을 전부 버려버리고 만 거죠. 예상대로 아버지는 텅 빈 집안을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피우셨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그게 어떤 물건인데 전부 버려? 그런데 손찌검까지 하실 줄은 몰랐죠.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엄마 뺨을 내리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봤던 아버지 눈빛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뭔가에 단단히 홀린 듯한 눈빛이었죠. 아버지는 엄마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물상을 찾아가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오셨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골동품에 집착하던 아버지는 골동품을 사칭한 사기도 여러 번 당하셨습니다. 시가로 5천만 원이 넘는데 소유자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싸게 판다는 말만 믿고 샀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가치도 없고 쓸모없는 것들이었죠. 좋은 목적으로 취미를 즐긴 게 아니라 로또처럼 일확천금을 노렸던 아버지는 당연히 골동품에 대한 안목이나 지식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가진 재산은 점점 줄어들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지연이도 대학교 들어갈 텐데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발 정신 좀 차려. 엄마는 아버지에게 애원해보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출받거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골동품들을 사 모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대학 등록금이나 용돈은 제가 벌어야 했죠. 3년이나 더 지나자 아버지께서 모으신 골동품이 너무 많아져서 집에서 보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보관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창고에 불이 나면서 아버지는 5년 넘게 모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리고 폐인처럼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셨는데요. 엄마가 아버지를 강제로 데려가 정신과 상담도 받게 하고 입원 치료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마음에 생긴 병은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뇌졸중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그 병으로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빚은 대물림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저는 아버지가 엄마와 제 명의로 빌린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는 대학 졸업반이라 대기업을 목표로 그룹 스터디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준비할 필요도 없겠더군요. 공부를 하다 집에 오니 엄마가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를 펼쳐놓고 넋이 나간 듯이 멍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하면 좋니? 네가 전생에 네 아버지한테 죽을 죄를 지었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봐.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최대한 해결해 볼게. 엄마가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를 읽어보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랑 엄마 명의로 신용카드나 여러 가지 소액 대출을 받으셨더군요. 서류에 적혀있는 대로라면 당장 다음 달부터 1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갚아야 했습니다. 지금 대기업 취직 준비할 때가 아니었죠.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이 얼마든 상관없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100만 원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어디서든 일해야 했죠. 급하게 일을 구하다가 보험회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반이라 다행이었어요. 취업증명서를 제출하니 수업에 빠져도 교수님께서 눈 감아주셨습니다. 그래, 요즘에 일자리도 없는데 찾아서 다행이다. 학점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졸업 논문만 제출하거라.
그래서 순식간에 대학생에서 벗어나 사회인으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죠. 아버지 빚을 갚느라 월급의 대부분은 속절없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 빚을 청산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네요. 3년 동안 일해본 결과 보험회사 콜센터 일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곳이었어요. 반말을 하거나 욕설을 내뱉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목소리가 섹시하다고 하거나 따로 만나자며 성적인 농담 같은 거라는 고객들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실적에 대한 압박도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병을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상담원은 시간마다 할당된 코를 채워야 해서 휴식 시간 외에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어쩌다 배탈이 나서 급한 용무로 화장실을 갈 때에는 팀장의 눈총을 받아야 했죠.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었지만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건 단짝처럼 친하게 지냈던 언니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고객 응대를 어떻게 할지 몰라 실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자 팀장이 다가와 제게 폭언을 내뱉었습니다. 아까 이거 설명해주지 않았어? 넌 IQ가 2자리야? 몇 번을 말해도 매뉴얼 숙지를 못하고 버벅거려. 도대체 몇 번을 설명해줘야 해? 좋게 말해줄 수도 있는데 팀장은 인간적인 모멸감이 들 정도로 막말을 했어요. 한 번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데 언니들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운 척 얼른 세면대 물을 틀어 세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들이 저를 위로하는 거 있죠? 야, 울 거면 시원하게 울어. 눈치 보지 말고 울어버려야 속이 풀리더라. 팀장, 저것 원래 안 저랬는데 남편이 바람나서 이혼하더니 더 저러는 것 같아. 어리고 예쁜 네가 이해해줘라. 팀장 남편이 진짜로 바람 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는데 실소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웃음을 터뜨리니까 언니들이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며 장난을 걸어주셨어요. 그 후로 언니들이 제가 팀장에게 당할 때마다 여러모로 도와주었어요. 팀장 뒷담을 하며 친해지다 보니 저희들 셋은 정말 절친이 되었죠.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먹거나 카페에 가서 놀고 오는 일도 잦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지트처럼 애용하는 카페도 따로 있었는데요. 총각인 사장이 운영하는 아주 작은 카페였는데 저희가 온 지 1년 정도가 지나니까 카페 사장님도 저희가 올 때마다 반겨주시더라고요. 어서오세요. 오늘도 김치찌개 드셨어요? 여기 근처는 그나마 김치찌개가 나아요. 사장님은 밥 드셨어요? 저도 김치찌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자주 오셔서 그런데 디저트로 치즈케이크 드릴까요? 어머, 서비스예요? 당연하죠. 매일 점심 먹고 와주시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날만 사장님께서 서비스를 주신 게 아니었어요. 거의 2, 3주에 한 번씩 서비스를 주셔서 저희가 다른 카페 갈 거 꼭 이사장님 카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점심을 먹다가 카페 사장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연아, 너 그거 들었어? 뭐 말이야? 우리가 맨날 가는 카페 사장 너랑 동갑이라고 하더라? 정말? 나보다 어려 보이던데? 내가 퇴근 후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언니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사장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커피 만드는데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3 때 대학에 가는 대신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하죠. 부모님을 설득해서 20살에 창업을 했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누구는 27에 사장 소리 듣는데 저는 팀장 눈치 보면서 전화기만 붙들고 씨름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제 아버지가 인생을 그렇게 사신 거 누굴 탓해야 할까요?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평소처럼 점심엔 김치찌개,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러 갔죠. 카페 사장님도 저와 동갑이란 걸 알게 되었는지 저를 보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연씨. 아, 제 이름 알고 계셨어요? 당연하죠. 저 저번 주에도 이름 부르면서 인사했는데. 언제요? 저는 못 들었는데. 우리 나이도 같잖아요. 편하게 말 나요. 이렇게 갑자기요? 제가 당황스러워하니까 언니들이 저 좋아하더라고요. 둘이 뭐 하는 거냐고 호들갑을 떨길래 얼른 사무실로 돌아가자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언니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사장님이 나한테 관심 있어 보인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괜히 장난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낙 놀리는 걸 좋아하는 언니들이 하는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이 갈수록 사장님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한테 다정하게 지연아라고 부르는 거나 제가 달달한 커피를 좋아하는 걸 알고 메뉴에도 없는 커피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레긴 했죠. 그러다가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저를 보고 부탁을 했습니다. 요즘 퇴근 시간대에 사람이 늘어나서 힘들다며 퇴근한 다음에 카페에 들려서 일을 도와달란 것이었습니다. 일당은 두둑히 주겠다고 해서 퇴근 후에 카페로 달려갔는데요. 사장님이랑 똑같은 앞치마를 입고 일해서 그럴까요? 손님이 저희를 보고는 낯간지러운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부부가 같이 장사하니까 보기 좋네. 이렇게 말하고 커피를 가지고 가버려서 해명하기도 그랬습니다. 제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사장은 뭐가 그리 좋은지 혼자 키득거리고 있었죠. 지연아, 너도 들었지? 우리가 부부래. 우리 잘 어울리나 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또 이상한 장난친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거야.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싫으면 아니라고 말하지. 아니,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랬지. 그리고 막 싫지도 않았고. 나쁜 말은 아니잖아? 보기 좋다고 했으니까. 싫지 않다고? 그럼 좋아? 사장님이 그 말을 하는데 어찌나 설레던지 관심 없었던 남자였는데 점점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생전 물어보지도 않던 이름이나 취미 같은 것도 물어보았죠. 성재한테 관심이 생기니 용돈 삼아 계속 같이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성재도 계속해서 일해달라고 부탁하니 퇴근 후에 카페 알바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받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성재가 계좌번호를 알려달길래 대뜸 데이트 비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애들은 데이트 비용 얼마나 드나? 데이트 비용? 그건 갑자기 왜? 돈으로 주지 말고 데이트 비용으로 써줘. 나 한강 가서 치킨 먹고 싶은데 사주면 되겠네. 제가 홍당무가 된 채 대시하니까 성재가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웃지 말라고 말려봐도 웃길래 성재를 마구 때렸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한강 데이트 약속을 잡은 게 화근이었는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일하던 콜센터는 여러 회사들이 밀집해 있는 비즈니스 빌딩 안에 있었고 그 건물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하는 일은 달랐지만 자주 마주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성재랑 사귄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직 사귀는 것도 아닌데 이런 소문이 나서 당황스럽다고 하니 언니들이 사귀는 거나 다름없는 거라고 하더군요. 한강 데이트 가기로 한 거면 사귀는 거나 다름없지. 그리고 카페 사장이랑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 아직 30도 안 된 남자가 카페 사장이면 엄청 대단한 거야. 잘해봐. 나 같으면 꽉 잡고 안 놔줄 것 같다. 언니들까지 오늘부터 1일이라며 놀리는 통에 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갔던 것 같습니다. 성재도 제 제안을 거절하는 일 없이 데이트를 하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사귀다가 덜컥 애가 생겼습니다. 그 길로 급하게 결혼을 하긴 해버렸죠. 하지만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결혼 준비까지 겹치니 몸에 무리가 가서 갑자기 아이가 유산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무리를 해서 아이를 잃었다는 생각에 콜센터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 뒤로 남편과 같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알바가 따로 필요 없어서 인건비도 절약되었고 음료 만드는 속도가 빨라져서 직장인 손님들도 꾸준히 늘어갔습니다. 저희 부부가 카페를 운영한 지 2년 정도가 지난 뒤 남편에게 갑자기 이상한 취미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되네요. 여보, 우리 커피포트 고장난 것 같은데 새로 하나 살까? 새 거 사지 말고 중고로 찾아보자. 남이 사용하던 걸 쓰자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밥그릇이나 숟가락도 아닌데 쓰던 거면 뭐 어때? 내가 한번 찾아볼게. 남편은 역시 있는 집 자식이라 중고 물건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새 거보다는 저렴한 중고 직거래를 이용해서 오히려 새 거를 사려고 하면 조금 아까웠습니다. 마침 중고마켓에 적당한 커피포트가 있어서 싸게 구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며칠 뒤 제게 달려와서는 커피포트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이 제품 찾고 있었는데 어디서 찾은 거야? 이거 품절이라서 못 샀는데 이게 10,000원짜리라고? 완전 횡재했네. 거봐, 잘 찾아보면 새 거보다 좋은 애들 있다니까. 중고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남편은 그때부터 중고마켓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자기가 먼저 나서서 중고마켓을 뒤질 정도였죠. 처음에는 남편이 워낙 알뜰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필요도 없는 물건까지 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여성들이 쇼핑 중독에 빠져서 필요도 없는 물건들을 습관적으로 사들이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붙들고 중고마켓만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친정아버지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횡재로 골동품 수집에 빠졌다가 가정이 파탄나버린 아픈 경험이 있는 저는 중고거래에 몰두하는 남편이 걱정됐죠. 하지만 괜히 싸우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습니다. 저러다가 말겠지 싶었죠. 그러다 얼마 후 제가 애를 가지게 되자 남편이 카페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더군요. 제가 유산 경험이 있다 보니 남편이 더 조심하라고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임신 초기에 유산될 가능성이 더 크대. 집안일도 되도록 내가 할 테니까 집에서 스트레칭 정도만 해. 그럼 카페 일은? 요즘 손님 많아져서 혼자서 힘들잖아. 알바 구하려고. 중고마켓에 광고 냈으니까 당신은 집에서 쉬어도 돼. 아니, 중고마켓에서 알바까지 알아봐 준다는 거야? 나도 몰랐는데 거기 들어가면 없는 게 없어. 완전히 신세계야. 남편이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사다 못해 사람까지 사더군요. 빨리 구해진 알바 덕분에 저는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유산되지 않고 건강한 딸을 낳게 되었죠. 그때까지 집에서 전업주부 생활만 하다 보니까 동네 아줌마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지나가면서 인사만 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집에도 놀러가게 되었네요. 틈만 나면 만나서 카페에 가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수다 떠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은 카페 말고 미용실에도 자주 모이곤 했는데요. 집에만 있으면 친한 아줌마들이 전화를 해서 미용실로 저를 불러내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왁자지껄 떠드는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새댁, 지금 집에서 뭐해? 우리 과일이나 깎아 먹으려고 하니까 빨랑 와. 이런 식으로 미용실로 놀러가면 남편이나 시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다 누군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아줌마들이 극도로 예민해졌죠. 한 번 찍히면 한 달 내내 그 이야기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줌마들의 관심을 자극할 만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동네에 새로 신축한 원룸 건물에 이사온 사람이 수상하다는 거 있죠. 이번에 이사온 젊은 여성을 두고 아줌마들끼리 온갖 이상한 추측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원룸에 이사온 그 여자 유흥업소 도우미로 일한대. 아니야, 내가 듣기론 남편하고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서 원룸 얻어서 왔다던데. 그게 정말이야? 사실 둘 다 맞는 말 아니야? 헐, 설마 도우미로 일하다가 남편한테 걸려서 이혼당한 건가? 아줌마들이 원룸에 사는 여자를 두고 이혼녀에다 남자관계가 문란한 여자라고 근거도 없는 말을 만들어내더군요. 저는 그런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지 어떠한 첨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수상한 밤나들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중고거래를 한다면서 꼭 밤 12시 넘어서 밖을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나가냐고 물어보면 남편이 귀찮다는 듯 둘러대다가 휙 나가버렸습니다. 내가 가게 문 닫고 들어오면 지금밖에 시간이 안 되잖아. 그 사람도 이 근처에 살아서 이 시간 괜찮다고 했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길 기다렸는데요. 밤늦은 시간에 아무렇지 않게 만나려고 하니 저는 당연히 상대방도 남자라고 생각했죠.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오지 않자 어떤 괴한에 당했나 싶어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더니 새벽 3시 넘어서 들어오더군요. 그것도 술 냄새까지 풍기면서요.
여보, 설마 지금 술 먹고 온 거야? 쥐거래하고 오겠다며. 거래 끝나고 동호랑 같이 술 한잔 했어. 쥐거래한 물건은? 전화는 왜 안 받은 거야? 깜빡하고 동호차에 두고 왔다. 당신 나한테 전화했었어? 너무 취해서 전화한 줄 몰랐어. 마음 같아서는 동호라는 남자도 중고마켓이랑 같이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동호라는 남자는 남편이 중고마켓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주 만나서 거래하는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이라서 금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형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랑 주말을 보내고 있다가도 갑자기 동호 씨한테 전화가 오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나가곤 하였습니다. 동호야, 웬일이야? 내가 말한 컴퓨터 스피커를 직거래했다고? 얼마에? 오케이, 알겠어. 나한테 그거 팔아. 내가 밤에 찾아갈게.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물건을 들고 나가거나 들고 왔어요. 남편의 중고거래는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뭘 사든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았죠. 적어도 아버지처럼 쌓아두지 않고 팔았으니까요. 가끔 그 돈으로 맛있는 걸 사주고 저한테 준 적이 있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중고마켓 사랑이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미용실에 들려서 수다를 떨려고 하니 아주머니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새댁 남편이 웬 남자랑 같이 있던데? 친구야? 새벽에 보셨죠? 아마 직거래하고 있었을 거예요. 손에 뭐 들고 있긴 했는데, 직거래하는 것 같진 않던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용실에서 친해진 아주머니께서 남편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머니께서 지하철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 지하철이 끊어지는 밤 12시라며 출근을 할 때마다 남편이 낯선 남자랑 같이 있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매우 이상했다고 하길래 헛웃음을 지었죠. 에이, 마약 같은 거 판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이상하잖아. 새댁 남편은 그 남자하고만 거래? 내가 보니까 둘이 너무 이상하게 친한 것 같더라고. 아줌마는 분명 둘이 남자 사이인데 한 몸처럼 딱 붙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께 잘못 보신 것 같다고 어색하게 웃으면서 넘기고 말았습니다. 괜히 헛소문이 날까봐 얼른 화제를 넘긴 것도 있었습니다. 소문이 진짜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루에 수도 없이 고민하던 때였습니다. 집에서 애만 보다가 어쩌다 한 번씩 미용실에서 아줌마들과 수다를 떠는 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서 다른 취미생활을 가지려고 결심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했는데 그곳에서 원룸에 산다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죠. 아주머니들이 도우미로 일하다가 남편한테 이혼당한 것 같다는 그 여자를요. 저를 보자마자 새침하게 모른 척하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사근사근하게 절 반겨주더라고요. 어머, 안녕하세요. 건너편 빌라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동네 지나면서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인사를 못 드렸네요. 저 빌라 원룸 건물 거기 사는 사람이에요. 네, 반가워요. 문화센터 강좌 신청서를 쓰고 있었는지 신청서에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그 여자의 이름은 정세희였습니다. 세희 씨에게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 나눠서 잘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못 본 척 지나가고 무시하는데도 세희 씨는 먼저 다가와서 제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해프고 질이 안 좋은 여자로 소문이 나 있어서 웬만하면 피하려고 했지만 강좌를 들으면서 대화해보니 교양이 있는 지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세희 씨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부침성 있는 싹싹한 성격이어서 저랑 몇 번 말 섞지 않았는데 언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저도 세희 씨라고 부르다가 세희라고 부르며 말을 편하게 하기 시작했죠. 시간이 지나 세희가 집으로 놀러 오라며 초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내 집 가서 같이 커피 마실래? 직거래로 향이 끝내주는 원두를 구했거든. 세희 너도 직거래? 우리 남편은 중고마켓 중독자야.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렇구나. 난 어쩌다 한 번씩 싸게 나오는 물건 있으면 사는 정도야.
그럼 언니네 남편은 중고 물건 사는 꿀팁 있겠네? 나도 좀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나? 세희와 이야기하며 집에 가는 동안 어떤 분위기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세희의 집은 아주 깔끔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술집 여자라면 술병도 널려있고 담배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역시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게다가 세희는 저를 위해서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커피포트가 눈에 익더군요. 가만히 보니 예전에 제가 중고마켓에서 샀는데 횡재했다고 남편이 좋아했던 그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동호라는 남자에게 팔았는데 그게 여기 있다니 믿을 수가 없더군요. 분명히 품절된 제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그 커피포트에 정신이 팔린 사이 세희는 30을 넘기고 왜 혼자 사는지 신세한탄을 하듯이 말해주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와 같이 지냈는데 몇 년 전에 엄마도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세희는 혼자 독립해서 살게 되었다며 평생 독신주의자가 될 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언니, 난 독신주의자야. 결혼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야. 한 남자의 평생 얽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외로워도 혼자 사는 게 훨씬 좋아.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애딸린 유부녀가 되어보니 세희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다가 커피포트를 딱 쳐다보는데 제일 밑에 무언가 새겨진 게 보이더군요. 파란색 매직으로 써놓은 남편과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때는 신혼이었고 깨가 쏟아지던 시기였죠. 남편이 워낙 커피포트를 아끼길래 내 거라고 장난으로 이름을 써놓았는데 남편도 따라 제 이름 옆에 자기 이름을 적어두었습니다. 설마 남편이 세희한테 커피포트를 준 것일까요? 그럼 동호씨가 세희라는 소리일까 싶어서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애써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남편에게서 커피포트를 산 동호가 세희에게 되팔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원래 중고거래란 그렇게 돌고 도는 거라고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데 이번에는 행거에 걸려있는 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남성용 스포츠 자켓이더군요. 여자 혼자 사는데 왜 남성 자켓이 필요할까요? 혹시 몰라서 세희 눈치를 보고 있다가 세희 화장실에 간 사이 서랍장을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랍장 속에 들어있는 상자를 열어보니 남성용 가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쓰러지니 세희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세희가 휘청거리는 저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부축해 주더군요. 괜찮아. 내가 딸애 낳고 빈혈이 생겨서 한 번씩 어지러워. 나 집에 가서 좀 누워야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이 어김없이 동호를 만나러 가더군요. 남편을 몰래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저도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남편이 어두운 곳에서 키가 작고 왜소해 보이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다가가 제가 동호라고 알고 있던 놈의 가발을 확 벗겨버렸죠. 역시나 세희가 저를 보고 놀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뭐야, 왜 남의 머리를... 어머, 언니, 너야? 네가 진짜 우리 남편이랑 바람 폈어? 아니야, 난 진짜 중고거래하려고 나왔는데... 중고거래하려고 나왔는데 남장은 왜 하고 나온 거니? 왜, 내가 알아볼까봐? 바람 피는 거 들킬까봐?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나랑 언니 동생 하면서 남편하고 바람을 피워? 네가 그러고도 제정신이야?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세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말리는 사이 세희 그년이 도망치고 말았죠. 제가 씩씩대며 남편을 끌고 집으로 와 남편을 신문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난 남편은 세희와 어떻게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는지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다름 아닌 직거래 중고마켓에서 세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번은 진짜로 직거래를 했지만 세희 미모에 홀린 남편은 커피포트, 토스트 기계,
소설책 종류까지 한 푼도 안 받고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면서 세희와 가까워진 남편은 서로의 몸을 거래할 만큼 가까워져서 내연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세희는 남편과 가까워지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저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세희에게 돈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세희가 사는 원룸도 남편이 대출받아서 구해준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걸릴까봐 가발까지 써서 남자인 척 한 것이었습니다. 세희에게는 남편 말고도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갈취해온 내연남이 2명 더 있었습니다. 미모로 유부남들을 홀려먹고 돈을 빼먹는 기생충 같은 년이었죠. 제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도대체 나를 몇 년 동안 속인 거야?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혼으로 못 끝내. 당신이 나 가지고 논 대가 확실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으라고. 저는 남편과 갈라선으로 이혼 소송을 하였고 내연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빼간 돈을 전부 돌려받게 된 셈이죠. 게다가 세희는 동네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아주머니들이 마주칠 때마다 앞담을 해댔다고 합니다. 아주머니 말로는 세희 그년이 이사를 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전 남편도 그렇고 빠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골동품을 사랑하게 된 것만으로 저희 가족 인생을 망쳤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뇨. 어떤 이유든 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위험한 유혹은 바로 불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세희 그년 말대로 인생은 독신주의자가 제일인가 봅니다. 이제는 누구 하나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겪었던 일을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나마 사연을 보내 제 한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길고 보잘것없는 저의 한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좋은 일만 있길 바랄게요.